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참여정부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MB 정권 개국공신이었던 정두원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공백에 대선 자금 비리 가능성까지 전국이 혼란스러운데요.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이력을 들어서 수사 범위를 참여정부까지 넓히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MB정부 개국공신이었던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여당 내부의 불협화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크게 반색을 지었는데요. 김종훈 기자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두원 의원이 참여정부까지 수사하자 이런 새누리당의 의견에 어느 정도 좀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 사면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보도했듯이 여당은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맞불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말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 핵심 인사가 성완종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이 이뤄진 것이라 폭로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선동 의원은 오늘 오후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사면과 관련해 결정적인 주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30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단 한 명에 대한 사면 사면서에다가 제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되고 2월 1일자로 사면이 단행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팩트는 제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지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권선동 의원은 아마 관련 보고는 법무부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즉 본인의 주장이 추측에 의한 것임을 드러낸 겁니다. 예, 그리고 성 전 회장의 측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오늘 박 전 상무를 긴급 체포했다고 하더군요. 네, 검찰이 오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박준호 전 상무가 수사가 들어가자
사내 지하주차장 CCTV를 끈 채 사건 관련 자료를 밖으로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박준호 전 상무는 하루 만에 피의자로 전환돼 구속됐습니다. 박준호 전 상무는 2003년경 경남기업에 입사한 이후 성잔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정치 행보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서 박준호 전 상무가 성완종 전 회장의 정치 자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준호 전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정치 자금 전달 의혹과 비밀장부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론에 회자되는 것부터 차단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은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여파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줄어서 오차 범위 내인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34.7%, 새정치민주연합이 33.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민주연합의 지지율이 4.6%포인트 올라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거의 악영향을 예상해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를 종용하고 성완종 리스트 물타기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를 향한 민심이 크게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 이번 주에는 35.8%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결국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하겠다 이렇게 오늘 공식 선언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 정부 서울총사에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양업체 선정 후에는 약 3개월간의 세부적인 인양 설계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부 설계 작업과 병행하여 현장 작업이 가능한 9월 중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기준 장관의 말대로라면 오는 9월 선체 인양을 위한 첫 작업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유 장관은 일단 선체 인양과 관련해 현장 조건에 따라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비용이 들고 시기는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양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측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일단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준 국민들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주신 국민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대통령령 폐기도 역시 국민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일단 이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이제서야 한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환영을 하지만. 그러나 환영한다고 해서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네,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선체 인양을 발표했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정부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9월 달에 착수 들어간다, 이런 이제 일정 같은 것만 주로 얘기를 했지.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된 것 같지가 않아요. 11월 달에 우리한테 인양을 하겠다고 얘기한 이후로 거의 6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언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인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들을 정부가 해왔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혀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 발표대로
선체 인양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참여와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한편 정부 발표 후 실종자 고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다윤 양의 어머니는 역시 선체 인양 결정이 다행이라면서 국민들께 고마워했는데, 그러면서도 왜 9월이냐,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며 조속한 선체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예, 지난 1년간 뭘 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또 실제로 이런 우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인양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좀 그런 튀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양 시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보자면요. 당장 빨리 9월에 시작해서 1년만 걸린다고 해도 내년 9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세월호 특조위가 이미 종료된 뒤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습니다. 유가족들이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삭발에 상복까지 입고 노숙 농성까지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진상규명 단 한 가지를 위해서 한 건데요. 하지만 세월호 선체가 인양될 즈음이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마무리됩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는 세월호 선체가 진상규명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를 의식한 듯 특조위와 저희는 관계가 없다고, 저희는 현장 검토를 한 다음 기술적인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특조위 활동과 인양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은 최장 1년 6개월로 내년 여름 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히자 이를 전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 연루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남일 얘기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내놓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권현주 기자입니다.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을 두고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빚어진 국정 논란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순방 전날인 지난 15일 세월호 현안 점검 회의에서도 정치 개혁만 강조했을 뿐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 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자신의 측근이 연루된 일인데 사과는커녕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비리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여야 모두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이 총리에게 질책이 아니라 안타깝다고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출국하고 말았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국민의 고뇌를 헤아리기에 앞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총리부터 챙기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총리마저 낙마한 상황에서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5명의 총리를 지명했는데 이 중 3명은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밟지 못한 채 사퇴했고 1명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났습니다. 인사 실패로 인한 국정 혼란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무더기로 부정부패에 연루됐고 마침내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총리를 임명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지난해 전국을 휩쓴 십상시 파문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십상시 핵심으로 꼽힌 문고리 3인방을 인사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런 비리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비난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은 5월 19일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큰일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미온적인 대처가 검찰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십상시 파문 당시 박 대통령은 측근이 연루된 데 대한 사과보다는 국정농단 세력을 엄정 대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대선이나 경선 자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추측해 하는 발언을 해 야권의 비난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측근부터 비리 수사에 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청년들의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온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 카페의 유명세에 힘입어 시세가 오른 건물을 건물주들이 되파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방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 차례 용역을 투입했던 건물주가 오늘 강제 퇴거를 강행하려다 중단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건물 주인이 한류 스타 싸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미술가 신재현 씨의 작업실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입니다. 신 씨는 이곳에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버리고 나간 물건으로 악기를 만들어 전시하고 공연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혹은 어떤 그 건물주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계속 대형 프랜차이즈로 바뀌고 변하는 과정들을 5년 전부터 아카이브한 작업을 했었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이태원에서 모은 이제 물건들로 악기를 만든 작업을 하고 있고요.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는 지난 2010년 한남동에 자리 잡은 이후 독특한 문화예술 카페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건물주인 가수 싸이가 명도 집행을 시도하며 카페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싸이 측에서 제기한 명도 소송에 지금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첫 변론 기일이 5월 7일에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한 번 당했었고 두 번째 강제 집행 외에 또 집행의 위험이 있었고 가수 싸이는 이 건물의 세 번째 주인입니다. 오래 있게 해주겠다던 첫 번째 건물주는 6개월 만에 건물을 매각했고 두 번째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조정을 할 때 재건축을 하더라도 저희를 우선순위로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판사님 앞에서 한 이야기를 신뢰하고 믿고 조정에 응하게 됐습니다. 법원 조정이 있었지만 합의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건물주가 시세가 오른 건물을 가수 싸이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싸이는 건물을 CJ 측에 임대해 월 5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고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에 알려왔습니다. 지난달 6일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자 일주일 뒤에는 용역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언제 그 용역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저는 사실 그 3월 13일 날 있었던 그 폭행 사건 당일 날도 있었거든요. 앞을 이제 그 가벽으로 막아버리고 시야를 막은 다음에 이제 뭐 거의 폭력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잘 나가지도 않고 감춰지고 CJ 측과의 임대 계약을 위해 카페를 비워달라던 싸이는 어제 돌연 재건축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명도 집행을 해야 한다며 카페 측에 협조문을 보냈고 오늘 오전에는 집행관들이 용역 40여 명과 함께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련의 상황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싸이는 집행을 연기하고 중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수많은 임차인들은 거리로 내몰려왔습니다. 저는 서촌에서 작은 문화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지난 1년 사이에 18개의 가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기획부동산이 껴 있었고요. 기획부동산들이 끊임없이 주인을 현혹시킵니다. 권리금을 더 받아들이겠다. 월세를 더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문화공간을 하는 저에게도 부동산이 끊임없이 전화가 옵니다. 권리금 얼마 받아들일 테니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건물을 단지 건물과 어떤 자기의 이익의 수단, 투자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와 권리금을 경쟁적으로 높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개성 있는 상가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임대료가 싼 지역에 들어가서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새롭게 문화적 활력이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대학로가 그랬고요. 인사동이 그랬고 서촌, 북촌이 다 그렇습니다. 삼청동까지. 이 공간들은 계속 문화적 활력에 의해서 다시 역설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서 결국 문화예술인들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싸이가 했던 행위들이나 내보내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고 많은 상인들의 가족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도 싸이의 결단을 본받아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상가법이 아닌 함께 살 수 있는 서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된 상가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 빚으로 쌓은 경제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에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 없다며 안심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강신혜 기자가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089조 원이었습니다. 2013년 1,021조 원에 비해 6.6%, 약 68조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총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460조 원이고 전체 증가분인 68조 원 중에서는 42조 5천억 원으로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거래량 증가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등했다는 분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돈을 풀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를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민주연합은 위태로운 가계빚, 해법 마련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원인과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현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지금은 빚내서 집 살 때라며 국민에게 빚을 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가계부채 총규모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수정하고 저소득층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대출은 다양한 구조조정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폭증 상황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치도 위기지만 경제도 위기인데 가계부채 폭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을 추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공적연금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한 전교조는 파업 대신 연차를 이용한 연가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가투쟁마저 위법으로 몰고 가는 교육부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사회적 시선에 대규모 동참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나선 지 오늘로 14일째 조합원들의 연가투쟁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맞춰 24일 연가투쟁에 나섭니다. 공적연금 강화, 전교조 탄압 중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가투쟁이란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원 노조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투쟁 방식입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벌인 투쟁 이후 9년 만입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연가투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가투쟁을 결정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어떤 삶과 국민의 노후, 그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서 이 부분은 좀 거짓과 좀 국민들에게 오히려 명확하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라며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검찰 고발에도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가투쟁은 교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휴가를 내고 무엇을 하느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므로 휴가의 목적을 이유로 학교 현장에 부러지침을 보낸 교육부의 행정이 오히려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연가투쟁을 하게 되면 또 역시 징계, 구속, 협박, 형사고발 당연히 뒤따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찌 보면 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고 국민에게 정확히 제대로 된 실상을 알려야 될 부분은 국민에게 알리는. 공무원연금과 전교조 법의 노조화 등 이번 연가투쟁의 핵심 이슈가 일반 조합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 현장의 관심도 높은 편이지만 정작 연가투쟁 당일에 학교 밖으로 나올 조합원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결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투쟁을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합원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상 한꺼번에 다 나가면은 굉장히 학교 행정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공백이 되고 그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시험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제가 그 아이들을 챙겨줘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시험이라는 게 큰 문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간다든지 혹은 그 전날 정리해주고 간다든지 이게 좀 어려워서.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힘을 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거기에 더해 전교조의 투쟁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교원의 정치 중립성이나 노동자 지위에 대한 해묵은 논쟁도 이번 연가투쟁의 악재로 작용합니다. 당장 학생들의 학습권을 교사들이 빼앗는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요즘이야 뭐 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정작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일제고사를 본다든지 갑자기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해서 수업을 빼먹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건 다 공부를 위해서라는 어떤 그 허울 속에서 수업권을 빼앗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안 하다가 교사들이 어떤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투본을 함께 꾸리는 공무원 노조가 총파업에 직접 나서지 못하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정한 이번 총파업에 전교조 연가투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겹치고 있지만 변성호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힘들더라도 그 길은 옳지 못하다면 가지 않는 길이면 안 가겠다. 옳은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죠. 몇 명이 나오느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연가투쟁을 지금 하고 이 연가투쟁의 의의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면 충분히 연가투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새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라서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기서 리비아 난민들이 대거 수장되었습니다. 이태리로 가는 중이었다지요. 학살을 피해서 바닷길로 나섰다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위기의 인간들에게는 어디나 지옥입니다. 가족을 바닷길에서 잃어버린 이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는 이들이 광화문으로 향하다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언가요? 우리 사회가 지옥은 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치개혁, 사회개혁, 적폐 해소,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죠. 박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수사는 정치권의 적폐를 뿌리 뽑는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춘, 이병기,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서병수, 이완구,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들의 연결고리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성 전 회장은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선 캠프 때 많이 도왔다라는 말을 반복했죠. 어제 사회동향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성 전 회장 자금이 2012년 박근혜 캠프에 흘러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고 54%는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 장림 수사라는 적폐를 해소하고 집권 세력이 대선 자금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선다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도 그리 먼 일은 아닐 듯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워온 약속과 신뢰라는 원칙만큼은 허언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